특히 이제 이 12.12라는 역사적 사건의 핵심은 누구냐면 정승하와 전두환입니다. 네. 아, 예. 나머지는 다 조연들이에요. 예. 이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할 때 네. 김재규와 평소에 가까웠던 정승화를 김재규가 궁정동 안가 바로 그 옆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그렇죠.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를 하고 난 다음에 지가 정권을 잡겠다고 하는 계획 속에서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시해됐을 때 그리고 계엄이 발동됐을 때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이 하는 거니까 정승화가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봐서 미리 다 사전 작업을 해놓는 거예요. 자기 편으로만 이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정승화는 바로 그 옆에서 안가 가동 나동으로 있었으니까 그 대통령 만찬이 있고 김재규가 시해를 하고 대통령 경호원도 2명 죽이잖아요. 그리고 차지철 실장 죽이고 할 때 총성이 20여 발 들리거든요. 그 육군참모총장이 평생 군문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예. 대통령 만찬하는 자리에 총성이 20발 네. 넘게 들렸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자가.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엄사령관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자를 김재규와 공범으로 보고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체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포의 주체는 전두환 예. 당시 합동수사본부장. 예. 체포의 대상은 계엄사령관이고 김재규와의 그날 당일 11.6 당일 행적이 아주 이상했던 정승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이면 그야말로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정권을 갖고 있는 계엄사령관을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가서 체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전격적으로. 그래서 대통령의 내밀한 재가를 받아서 전격작전으로 진압하려고 했던 건데 최규하가 재가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먼저 작전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게 12.12예요. 근데 여기에 장태환은 그냥 여러 수십 명의 이 주변 인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그때 노태우 11사단장도 네. 마찬가지고 네. 그 안에 그 중심에 있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뭐 특전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서부의 결투처럼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예.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어제도 12.12 논평을 했고 네. 많은 분들이 오늘 제가 어제 했던 12.12 논평을 따로 좀 별도로 좀 편집해서 올려달라. 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예, 오늘 저희들 토론도 좀 참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2.12는 12.6과 떼서 생각해서는 이해가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12.6 사건의 마무리가 12.12입니다. 지금 저 종북 주사파들은 11.6은 11.6이고 12.12는 12.12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그 역사적 사실들을 쭉 따라가다 보시면 12.12는 12.6의 마무리 사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우선 제가 그래서 12.12를 이야기하기 전에 12.6 사건을 먼저 좀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은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 KBS 당진 송신소 개소식에 참석한 후에 궁정동 안가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차지철 경호실장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4시경에 부릅니다. 오늘 대통령과의 만찬이 궁정동 안기부 당시 중정이니까 중정 안가에서 있으니 오라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차지철의 연락을 받고 김재규가 일찍 갑니다. 거기에는 궁정동 안가도 있고 중앙정보부 그 중정부장 집무실도 따로 있었어요. 그 집무실에 올라가서 김재규가 사무실 금고에서 권총을 꺼내서 실탄을 장전하고 고장 유무를 확인하고 권총은 고장이 잘 나거든요.
고장 유무를 확인하고 격발 유무를 다 확인하고 딱 서가 뒤에 숨겨놓고 대통령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해서 4시 한 30분경에 그 준비를 마치고 그리고 4시 40분쯤에 김재규가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전화로 이쪽으로 와라 하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6시부터 대통령과 만찬을 하기로 돼 있는 상황에서 6시 반부터 저녁을 먹자고 저녁 약속을 잡아요. 더블로 잡습니다. 그런데 정승화한테는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대통령 만찬과 장소와 시간을 겹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오니까 3인 식사를 준비하라고 정승화를 부르는 자리에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김재규가 저녁 7시 10분쯤에 정승화가 있는 방으로 가서 잠깐 양해를 구해요. 지금 대통령 모시고 있으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달라는 식으로. 정승화는 거기서 대기하죠. 그리고 7시 41분에 밖에 나갔다 돌아온 김재규가 자리에 앉자마자 건방져라는 소리를 치면서 발터 PPK 권총을 꺼내서 2발을 쏘았는데 첫 발은 차지철 오른쪽 손목에 맞았고 두 번째 총탄이 박정희 대통령의 가슴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김재규가 앉아서 쏘고 나서 일어서면서 더 쏘려고 했는데 총이 격발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자 김재규가 급하게 방 밖으로 나갑니다. 아마 총을 밖으로 간 것 같아요. 거기서 대통령 경호를 하고 있던 경호처장을 쏴 죽이고 대기하고 있던 박선호와 총을 맞바꿉니다. 그래서 박선호가 준 리볼버 총을 다시 가지고 들어가요. 그때까지도 박정희 대통령은 또박또박하게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차지철은 오른쪽 손목을 맞았기 때문에 김재규를 제압할 수는 없었지만 경호실장으로서 최소한의 행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방으로 들어오는 김재규를 향해서 차지철이 방 안에 있던 직기를 들고서 돌진을 해요. 돌진을 하는 차지철을 향해서 김재규가 4발을 쏩니다. 리볼버 권총. 4발을 맞고 차지철이 김재규를 덮치러 가다가 뒤로 놔둔 거라죠. 그렇지만 아직 죽지 않았어요. 권총으로는 사람이 잘 안 죽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이 이제 결정적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가슴에 한 발을 맞고 약간 이제 비스듬히 쓰러져 있는 상태였고 김재규는 차지철을 이제 완전히 제압을 한 거죠. 거의 절명 상태까지 만들어 놓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다가가요. 리볼버를 가지고. 그래서 이 후두부, 이 뒷머리 쪽에 50cm 거리에서 권총을 쏩니다. 마지막 한 발을 쏘는 거예요. 50cm 거리에서. 그 총알이 오른쪽 귀 윗부분에서 들어가 갖고 이 왼쪽 콧잔등 쪽에 이렇게 비스듬히 해서 여기 박혀버려요. 그게 박정희 대통령을 서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 이제 그 노래를 부르려고 갔던 심수봉 가수가 그 박정희 대통령을 부축하고 있었는데 그 심수봉을 향해서도 총을 쏩니다. 김재규가 총을 쏘는데 또 총알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김재규가 총을 쏘는 걸 보고
심수봉은 옆방으로 피신을 해요. 당시에 비서실장 김계원이 같이 있었는데 이자는 김재규가 총 쏘는 그 순간 방 밖으로 도망쳐서 방 밖에서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비서실장이. 예, 김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동과 가동인데 뭐 이렇게 넓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옆방이라고 하면 돼요. 바로 옆집이라고 하면 돼요. 여기에 총탄이 한 10여 발 발사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뭐 한 발 또 막 4발 연속으로 쏘고 막 이랬으니까. 그리고 김재규만 쏜 게 아니라 김재규와의 지시를 받고 박선호 등이 경호실 처장 막 이런 사람들도 그때 사살해서 죽였으니까 여러 발의 총성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때 육군참모총장 정승화, 평생 군인이었던 정승화가 바로 옆방에서 옆집에서 20여 발의 총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자가 움직이지 않고 그냥 계속 거기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대통령 만찬이 벌어지고 있는 안가입니다. 거기에 참석자가 누구냐? 대통령, 경호실장, 비서실장, 그리고 정보부장. 그런데 20여 발의 총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평생 군에서 잔뼈가 굵은 육군대장, 육군참모총장 정승화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비서실장 김계원은 첫 발에 도망간 거예요. 대통령을 뭐 엄호하기 위해서 뭘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김재규를 덮친 것도 아니고 도망갔어요. 바깥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심수봉 씨의 진술입니다. 1994년에 이게 출판된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방 밖 복도로 나오니 벽을 향해 등을 보이고 있는 김계원 실장이 눈에 들어왔다. 각하 괜찮으세요? 얼마 지나서 각하 괜찮으세요? 하는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다. 어이가 없었다. 김계원. 그는 첫 번째 총소리가 울리자마자 도망치듯 방 밖으로 빠져나간 사람이었다. 뒤늦게 각하 괜찮으세요? 그건 연극이었다. 역겨웠다. 이렇게 심수봉 씨가 씁니다. 그 몇 시간 뒤 그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 당하고 나서 몇 시간 뒤 총소리가 연속으로 들리면서 약 7발 정도가 들렸는데 이거는 확인 사살하는 총소리였다고 합니다. 이 확인 사살 과정에서 차지철이 완전히 절명 사망합니다. 김재규는 10시 30분경에 그때까지 정성화는 계속 그 옆방에 있었던 거예요. 육군참모총장이. 김재규는 정승화를 데리고 육군본부로 향합니다. 김재규가 중정으로 가자 그러는데 정승화가 육군본부로 가자 해서 육군본부로 갑니다. 정승화가 그날 밤에 했던 일이라고 하면 딱 그거 하나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국군 병원으로 이송 중에 사망하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총상을 입은 사체를 청와대 의무실장 김병수가 본 시간은 총격을 맞은 지 2시간 후였습니다. 누구도 대통령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0월 26일 밤이 지나고 10월 27일 새벽이 됐어요. 10월 27일 새벽 오전 0시 40분 정승화가 야 김재규가 대통령을 시해한 것 같다. 김재규 체포하라. 해서 헌병감 김진기가 김재규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정승화가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불러. 그때까지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있었죠. 불러서 김재규를 조사하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으로 김재규를 신문하게 되는 겁니다. 김재규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1차 발표는 김재규 단독 범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부터 11.6 사건 그 시간에 정승화 육군사무총장이 궁정동 거의 뭐 같은 집에 있다시피 했고, 또 김재규와 평소에 친분이 매우 두터웠기 때문에 정승화가 육군참모총장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당시에 있었어요. 당시에 있었는데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은 11월 6일 김재규 단독범행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일단. 그리고 나서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언론에서 김재규가 단독 범행했다고 발표하는 그 전두환의 얼굴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저 사람이 실권자구나라고 외국 언론에서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정승화가 전두환도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두환을 동해경비사령관으로 전보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해경비사령관으로 전보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정승화의 건의를 당시 국방장관 노재현이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전 과정이 보안사령관 전두환에 알려지게 돼요. 그래서 전두환이 그동안 의혹을 품고 있었던 정승화가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 단순히 우연히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공범적 역할을 했다고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정승화 체포 작전을 하게 됩니다.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인 정승화를 체포하기 위해서 비밀 행동을 하게 되는데, 계엄사령관을 체포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12월 12일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을 찾아가서 12월 12일 6시, 저녁 6시에 최규하 대통령을 찾아가서 정승화가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으니 체포해서 조사해야 됩니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거절당해요. 거절 이유는 국방장관 결재가 없다. 그런데 이미 대통령한테 정승화 계엄사령관 체포 건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시간을 지체하면 역습당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 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참 후계 원칙에 따라 전두환 사령관이 정승화 총장을 수경사 헌병대 50명을 투입해서 체포합니다. 이 정승화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총리공관 쪽에서 총격전이 있었고, 건물 밖에서도 있었고, 계엄사령관 공간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체포작전 7시에 내려졌고, 체포 명령이 내려진 지 21분 만에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 정승화는 체포됩니다.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연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두환은 유학성 황영시 등과 함께 다시 9시 반에 최규하 대통령한테 가서 정 총장을 연행했다, 결재해달라, 그리고 사후 결재를 요구하는데 또 거절당해. 국방장관 결재가 없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결재가 미뤄지고 있는 사이에 정승화 쪽의 세력, 이건영, 장태환, 정병주, 하소곤 등이 움직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그래서 이들 또한 무력으로
제압 연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그러면 국방장관은 어디 있었냐? 국방부에서 미 8군 벙커로 일종의 피신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을 10시 15분경에 찾아내서 최규하 대통령한테 12월 13일 밤 2시에 갑니다. 그래서 새벽 3시 30분에 이 노재현이 잘 안 움직이니까 새벽 3시 30분에 신현학 총리가 국방부 청사로 가서 노재현을 찾아내요. 그래서 최규하한테 가자 해서 대통령한테 갑니다. 그리고 새벽 5시에 그러니까 그 전날 12월 12일 오후 6시에 전두환 보안사령관 합동수사본부장이 정승화를 체포 조사해야 됩니다라고 대통령한테 결재를 요구했던 때로부터 11시간이 지난 12월 13일 새벽 5시에 비로소 최규하가 육군참모총장 연행에 대한 사후 체가를 합니다. 이로써 12.12 정승화 체포작전은 이제 합법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12월 13일 오후에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담화를 하는데 11.6 사건 연루 혐의로 정승화 총장을 연행하고 이와 연관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과 일부 장성을 구속했다. 그리고 계엄사령관 직에는 이희성 육군대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합니다. 이게 12.12 사건입니다. 그 후에 김재규와 박선호 등은 6명은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5월 24일 광주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기간 중에 김재규 등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관련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직결 심판으로 처형됐습니다. 그리고 8월에 최규하 대통령은 사임했고 8월 27일 전두환 사령관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그 당시 헌법에 따라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5공화국이 출범합니다. 여러 가지 논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딱 2가지입니다. 12.12는 독립된 군사 쿠데타가 아니다. 12.6 사건의 마무리를 위한 불가피한 사건이었다. 두 번째, 12.12는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12.6 사태의 사건 본질을 감추려고 했던 정승화를 체포하기 위한 불가피한 작전이었다. 이게 역사적 팩트. 그리고 그 12.12 사건은 12월 13일 새벽 5시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사후 결재로 합법성이 완료된 사건이다. 정치적으로는 뭐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쿠데타였다 뭐였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나 역사적 사건은 그러하다. 역사적 사실은 그러하다. 이러한 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12.6, 12.12에 대한 우리 자유파의 입장 정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